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순항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즉시 공중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7월 27일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습니다. 이 두 소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과 관련이 있으며 첫 번째는 군사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새로운 순항미사일 루타 블록 1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 최초의 민간 우주 기업을 설립한 도주 중인 러시아 사업가가 설립한 회사에서 생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 편에 섰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외교 관련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평화 제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중 한 가지는 공중휴전, 즉 상호 항공 공격 중단입니다. 이 제안은 먼저 워싱턴과 키이우 사이에서 합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방문은 내일인 10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방위군은 최근 들어 가장 대규모의 일련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드무르티아에 위치한 러시아 국가비축청의 전략 석유기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경에서 1300km 떨어진 곳입니다. 로스토프나도누 항구와 유류 저장소, 아조프해의 두 항구도 공격받았습니다. 논의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대의 군사적 화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처음으로 루타 블록 1 순항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네덜란드 회사 데스티누스가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최초의 민간 우주 기업을 설립한 미하일 코코리치가 창립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 제트 블로거들이 공개한 미사일 잔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타 블록 1, 이 사진들은 미사일이 전투에 쓰인 첫 공개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매체 더 워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저렴한 순항미사일인 루타 블록 1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무기 파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특히 요격된 미사일의 본체, 내부 부품, 그리고 꼬리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됐으며 이를 통해 서방 분석가들이 신형 무기를 알아냈습니다. 이 미사일은 도대체 어떤 미사일입니까? 루타 블록 1은 소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드론입니다. 제조선은 최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최대 150kg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속도는 대략 마하 0.7 정도입니다. 즉, 약 시속 800에서 85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 미사일은 세 가지 항법 시스템을 함께 씁니다. 관성 항법, 위성 항법, 그리고 시각 항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특히 중요한데, 시각 항법은 위성 신호가 방해받을 때도 목표를 조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러시아의 전자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을 누가 만드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로 따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사일은 데스티너스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는 미하일 코코리치입니다. 그는 노보시비르스크 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한때 러시아 최초의 민간 우주 기업인 다우리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설립했습니다. 2024년에 코코리치는 러시아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회사 본사를 네덜란드로 이전했습니다. 이제 전 러시아 기업가는 장거리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우주위성을 만들던 사람이 이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있는 데스티누스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로의 공급은 이미 2024년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루타 블록 1은 순항미사일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 버전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루타 블록 1,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거리는 300km입니다. 루타 블록 2는 사거리가 700km를 넘고 탄도 중량은 250kg입니다. 그리고 루타 블록 3는 사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며
2027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시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타블록 2의 생산은 올해 말까지 독일 최대 기업인 라인메탈이 데스티누스와 함께 시작할 계획입니다. 즉, 독일인들이 이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미사일들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취지는 코코리치 본인이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럽은 새로운 방위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더 이상 정밀무기의 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산업 규모로 생산하고 보충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이 더 멋진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사일을 수백, 수천 개 생산할 수 있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 3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우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순항 미사일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허가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요. 미국은 우리에게 수년 동안 죄송하지만 서방 무기 사용과 관련해서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미사일들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돌파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식에 이어 두 번째는 외교 소식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공중전 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은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제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상호 공습 중단입니다. 즉, 러시아는 미사일과 샤헤드로 우리 도시들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 후방을 공격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 이니셔티브는 워싱턴과 키이우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계획이 준비되고 정리되면 새로운 평화 협상 라운드에서 모스크바에 제안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맥락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입니다. 오늘 그는 영국에 있고 내일인 7월 28일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앞으로의 휴전 문제를 직접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 미국 대통령의 일정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게 실현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이미 여러 번 논의된 바 있습니다. 바로 상호 공습 중단 방식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키예프는 이전에도 대머리 얼간이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상호 공습 중단을 제안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젤렌스키는 러시아 전역의 정유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기 직전에 모스크바에 직접적으로 상호 공습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거절했고 실제로는 더 많은 피와 죽음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관료들 의견에 따르면 다르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정유 공장과 물류에 대한 파격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에 가해지는 압력이 결국 모스크바의 입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동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유 공장과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선 항구도 멈췄습니다. 그에게도 동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공중에서 주고받는 타격을 멈출 유인은 생긴 셈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야 할 또 다른 이면도 있습니다. 공중 휴전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이 공중 휴전은 도시들을 미사일 테러로부터 구해줍니다. 마침내 러시아인들은 주거용 건물 파괴를 멈출 것입니다. 병원, 학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이 공중 휴전은 바로 그 정유 공장과 물류에 숨 돌릴 시간을 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체계적으로 불태우는 곳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주거지를, 우크라이나는 물류 정유 공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새로운 동원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3만 명의 병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중단도 크렘린이 재정비하고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 사항과 보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휴전은 러시아 측의 작전상 휴지기로 변할 것입니다. 크렘린의 반응은 아직까지 모호합니다.
오늘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모스크바가 공중 휴전에 대한 보도를 논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미국 협상단과 대화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미국 대표인 스티븐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일정이 허락되는 대로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의 광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직접 그와 협상하러 오도록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에게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 직접 모스크바로와 협상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 사실에 정말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7월 8일에 그에게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후에 그냥 그 대머리 놈을 무시해버렸죠. 이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밤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방위군이 러시아 내 목표 목록을 갱신했으며 러시아 후방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역에서 더 많은 정유 공장, 석유 저장소, 그리고 와일드베리스 창고들이 불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한편 7월 27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국경에서 130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가 우드무르티아를 타격했습니다. 공화국 수장인 알렉산드르 브리찰로프는 인용하자면 전쟁 기간 동안 지역에 대한 가장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의 목표는 러시아 국가 비축청 산하 프리오리테트 콤비나트였습니다. 과거 고리존트로 불린 이 콤비나트는 보록마을에 있습니다. 캄바르스키 군입니다. 사실 이곳은 단순한 석유 저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군사 경비가 배치된 폐쇄형 전략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 연료 비축을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 곳입니다. 비상 상황이나 군사적 필요에 대비해 석유 제품과 윤활유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국가의 전략적 비축입니다. 즉, 우리는 러시아가 국가적인 부족 사태에 대비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국가 연료 비축분을 타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부족 사태가 나라에 닥친 것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방공망의 작동 때문에 드론 중 하나가 고층 아파트 건물에 충돌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들의 방어 수단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우드무르티아와 야로슬라블 지역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고 이러한 공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장거리 제재 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오늘 밤 두 번째 타격 대상은 로스토프 나도누입니다. 드론이 이 도시의 항구와 철도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도시 항구 지역에서 폭발과 파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오신트 분석가들이 로스토프 나도누의 석유 저장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조프 광학 기계 공장에 대한 공격도 보고되었습니다. 즉, 광전자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레이더와 정밀 시스템 생산 기업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방위산업 복합체에 속해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러시아 무기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타격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아조프해입니다. 드론 공격 이후 아조프해에 있는 러시아의 2개 항구도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상 봉쇄를 위한 체계적인 캠페인의 연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상당한 해상 운송을 차단했으며 이제 새로운 항구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조프해를 통해 러시아의 곡물과 석유 제품의 상당 부분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중단된 항구마다 크렘린의 외화 수익에 타격을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료 부족 때문에 이제 러시아 군인들에게도 군사 장비 주유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문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연료가 극심하게 부족하다.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침략국의 군대가 자국 군사 장비에 사용할 연료를 할당제로 배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타격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석유 저장소와 우크라이나가 매일 밤 초토화하는 바로 그 물류망을 타격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예전에는 연료가 민간인들에게만 부족했지만 이제는 군에도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드무르티아의 비축분에 대한 파격은 러시아인들의 연료 문제가 실제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오늘 크림반도에서는 특별 QR코드를 미리 구매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제 더 이상 휘발유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연료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순항미사일 루타, 블록 1, 2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우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의 버전들이 준비 중이며 이 미사일들은 독일 라인메탈사와 함께 생산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300km 떨어진 우드무르티아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습니다. 야로슬라불주가 공격당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연료 비축기지, 항구, 방산 공장을 공격해 점점 더 정확히 타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미 군 장비용 휘발유를 배급제로 공급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런 압박이 외교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은 공중휴전을 준비 중입니다. 내일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만나고 푸틴도 동의할 가능성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물론 선의는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가 점점 더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휴전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구할 것이며 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크렘린에게 정유 공장을 복구하고 북한인을 끌어들여 새로운 동원을 준비할 수 있는 숨 돌릴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세부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공중휴전은 어떤 조건, 보장, 그리고 누구의 통제하에 이루어질지가 중요합니다. 이 소식은 아마 내일 7월 2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만남 이후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채널 구독하세요. 저희가 꼭 다루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견과 결론은 댓글로 남기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종 모양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의 링크와 계좌 정보로 어떤 금액이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